아, 음. 아이고, 예, 아이고. 음, 보험에서 아무래도 남아있으니 이득이다. 에이, 80년 혼자 나면 뭔 이득입니까? 80년 혼자 나면 이득이 아니잖아요. 50에 혼자 되면 이득이고, 80에 혼자 되면 이득 아니잖아요. 근데 뭘 아무것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본심이 나와가지고. 이 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탁탁 나오고 그래. 자, 백조할 차례다, 그죠? 여기서 입지 이론인데, 백쪽에 나와 있는 게 상업 입지 이론입니다. 상업 입지인데, 요거는 요약집 64쪽부터 나와 있어요. 요약집 64쪽에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상업 입지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쪽에 정리될 게 상업 입지예요. 얘는 이론 문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잘 나오는데 일단 이론 문제는 여기서 한 몇 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첫째, 좀 이름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 정리한 게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즉, 상권을 이렇게 주위에 배우지에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걸 중심지라고 말하는데 이 중심지가 크리스탈러가 볼 때는 큰 중심지, 고차 중심지, 백화점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거 저차 중심지, 편의점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차가 모여서 고차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탈러 이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지가 성립되는 요건이에요. 이때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심지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범위,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최소 요구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 영향 미치는 큰 범위, 이걸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하는데 크리스탈 이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죠. 최소 요구치가 재화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건 최소는 단어가 최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대, 그래서 소가 대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력 이론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레일리가 정리한 게 소매 인력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킨 게 허퍼의 확률 모형이라는 게 나오고요. 레일리 이론을 간편하게 계산하게 만든 게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셋 다 인력 이론이에요. 근데 얘 둘은 공식이 굉장히 비슷하죠. 얘들의 레일리하고 허퍼는 당기는 힘, 이걸 유인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당기는 유인력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도시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안 비례하는데 레일리는 여기에다 거리에다가 제곱을 했어요. 그런데 허퍼는 제곱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 마찰계 수라는 걸 넣어서 다양한 숫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계산문 좀 더 풀어보면 맛입니다. 컴퍼스 이론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루도록 하죠. 이런 이론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이론에 관계되는 게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0쪽에 22번 볼까요? 입지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 공간적 중심지 크기에 따라 상권, 중심지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건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 입자는 소매시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이거 특정 점포가 최대한 이거 들어가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를 입지하느냐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입니다. 이건 배우자한테 그런 내용 넘어가면 됩니다. 리얼. 수요 입장에서 공장이 어떻게 들어서야 되느냐 라고 정리한 게 외슈의 최대 수요 이론인데 좀 이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 문제는 대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쭉 이론을 쭉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겨서 두 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25, 26 이 둘만 딱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죠. 간단하게 다룰 건데요. 25번 보죠. 25번. 허퍼, 이 허퍼 이론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허퍼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나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편의점이 있어. 그런데 편의점 좀 지나면 이마트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는 이마트가 아니면 한스마트가 있어. 또 우리들 마트가 있어. 좀 저렴하잖아요. 편의점 못하면 그러면 편의점을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2번. 허퍼의 중심지로는 소비자의 개성, 미시의 관점에서 입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을 이런 것들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요약집이나 그냥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 유인력은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해하시겠죠? 규모가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리에 가까울수록 쉽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의 분기점은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A 도시 쪽이 아니고 B 도시 쪽에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A 도시가 규모가 커요. B 도시가 규모가 작아요. 마을이 있으면 이게 경계를 나눌 때 A 도시가 규모가 크면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니까 경계는 이 상권의 경계는 B 작은 도시 가까이. 예, 얘가 크니까 더 넓은 범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는 멀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도시 가까이 경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넬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 밑에 26번은 이건 위에 1번, 2번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1번, 2번 나와 있는 게 집심성, 집재성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산재성, 흩어지는 거,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이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간 균배 원리에서 만들어진 점포들이에요. 자, 이거는 집심성 어디에 모이죠? 도시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도심에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읍면동 소재에 모이는 농약반 이런 것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편의품을 취급한다. 편의품점. 그 다음에 비교 구매. 어떤 거 신발 같은 거 살 때 비교 구매하겠죠. 이런 것들은 선매품이라고 그러죠. 선매품점이라 그러죠. 비교 구매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점. 특정 물품만을 구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낚시를 좋아해. 그럼 낚시용품점에 가겠죠. 이런 것들이 전문품점 이렇게 됩니다. 요거 관계되는 문제가 26번이에요. 26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는데 1번. 고급 음식점, 기금속점, 도매점, 백화점, 그 다음에 서점, 극장 이런 것들은 집심성입니다. 도시의 중심에 있죠. 그럼 선생님 집재성은 뭔데요? 집재성은 가구점, 전자상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가구점이 중심에 모인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집재성입니다. 2번 국부적 집중성이 되는데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은 흩어지는 거죠. 산재성입니다. 특별한 게 없잖아요. 이발소, 목욕탕 특별한 기술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적 집중성이 아니고 산재성입니다. 3번 편의품점은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고객이 늘 통행하는 길목에 주로 위치하고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구매 노력과 비용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게 뭐죠? 전문품점입니다. 5번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그게 뭐죠? 선매품인데 이것들이 바뀌었죠? 본 시험에서도 우리 나왔던 시험에도 이것들이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28번을 풀어볼 건데요. 28번이 시험에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얘를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시간에 한 번 정리하면 됩니다. 얘는 어디를 보느냐? 요약집 67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약집 67쪽 맨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번에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보셨나요?
맞죠?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맞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롯데마트예요. 롯데마트를 안동에 낼 거야. 예를 들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매출이 되는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게 가능 매상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율법 밑줄. 밑에 가구당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후 밑줄. 자,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렇게 하면서 비율법이라는 거는 안동의 인구가 몇 명이야? 가구가 몇 가구야? 한 가구당 얼마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얼마쯤 매출이 되겠다 추정합니다. 그걸 비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추법 밑줄. 유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자, 뭐냐? 안동 비슷한 도시에 우리가 옛날에 한번 해봤어. 안동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동과 비슷한 규모의 어떤 도시에 롯데마트를 열었더니 한 달 매출이 5억이야. 그럼 우리도 5억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 방법이 유추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회사 내의 밑줄, 다른 점포나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밑줄.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역에 설정을 해봤더니 매출이 얼마쯤 나왔어. 그럼 우리도 얼마쯤 될까? 이게 유추법입니다. 중력 모형 밑줄. 밑에 허퍼의 중력 모형을 밑줄. 허퍼의 중력 모형을 계산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안동에 롯데마트를 만들 예정인데 이미 여기에 이마트, 그 다음에 이마트 말고 또 뭐가 있죠? 이마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미 요게 들어서 있어. 우리가 들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규모와 어떤 걸 비례할 때 시장의 30%를 점유할 것 같아. 그걸 간단하게 계산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매출의 30% 우리한테 오겠다. 그럼 얼마쯤 되겠다? 라고 계산하는 게 허퍼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 중력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회기 모형 밑줄. 자, 밑에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 밑줄. 즉 우리의 어떤 다양한 변수들, 소비자의 기호가 변했을 때, 그 다음 위치가 변했을 때 다양한 변수에 따라 우리 매출이 얼마나 변하는지 분석한 다음에 매출이 얼마쯤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는 방법을 회기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옵니다. 문제 103쪽에 28번입니다. 볼게요. 지출 가능액을 가능 지역, 지출 가능액, 주민소득, 시장지역, 요건 뭐냐? 비율법입니다. 즉 뭐냐? 우리 지역에 주민이 몇 명이다. 주민이 1인당을 얼마의 주출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게 비율법입니다. 그 다음 니은 기억봅니다. 다양한 변수. 아까 밑줄 거 기억나십니까? 뭐죠? 회기 모형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비율법 회기 모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그러니까 요로로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04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 상업입지에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3개를 풀 텐데 하나 3개를 풀 겁니다. 여러분은 나머지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여기도 모든 것 다 풀어야 됩니다. 먼저 29번부터 볼게요. 29번은 뭐냐? 랠리 이론입니다. 자, 29번 오른쪽 봅니다. 메테오라고 되어 있죠? 반갑죠? 작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네모칸 바로 보셔도 됩니다. 자, 29번의 요진이 돼요. 여기 A 도시가 있습니다. A 도시 인구는 5만 명입니다. 여기 B 도시 인구 있습니다. 인구 3만 2천 명입니다. 이 A, B 사이에 C라는 도시가 있는데 C 도시가 월 추정액이 10억입니다. 10억을 A 또는 B에서 매출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할 때 이 거리는 각각 5km, 2km입니다. 이때 A의 얼마, B의 얼마의 매출이 떨어지느냐? 이걸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유인력을 계산합니다. 풀이와 책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A의 유인력, 그 다음에 B의 유인력, 요걸 일단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인력은 요거 분모에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거리가 5, 2, 5의 제곱, 2의 제곱.
분자에는 규모, 면적이나 인구입니다. 인구 5만 3만 2천. 5만 3만 2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요 공식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5를 제곱하면 뭐죠? 5, 20 하면 안 된다 그랬죠? 5, 25 나옵니다.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000. 요거는 2는 4, 8, 30이 되니까 8000. 뭐냐? 2대 8. 2대 8. 노래 제목도 있잖아. 2대 8 가르마. 트로트도 듣고 해야 결혼이 쉬워진다 그랬는데 안 들으시는구나 트로트를. 그래서 2대 8. 알겠죠? 2대 8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뭐냐? 10억을 어떻게 하느냐? 2대 8로 매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0억에 2, 8 그럼 얼마죠? 2억 8억. 그럼 답은 몇 번이죠? 3번. 끝. 이건 뭐 어려운 게 있냐고. 그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선생님 요거 푸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걸리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자, 시험에 자주 나오면 되는 자주 나오는 애는 자꾸 연습해서 1분 만에 풀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106쪽으로 갑니다. 106쪽에 이제 32번을 볼게요. 30번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30번에 여기가 X지역입니다. X지역의 주민은 4,000명. 1인당 35만 원입니다. X지역이 A, B, C 할인 매장으로 쇼핑을 하러 갑니다. 아셨죠? 이때 우리는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C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공식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분모에는 거리의 제곱. 그런데 여기는 거리의 마찰계수합니다. 그런데 네모칸에 보니까 마찰계수가 뭐라고 나와 있죠? 2로 동일하니까 제곱하기 때문에 공식이 같아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허프 1호는 마찰계수 2로만 나왔어요. 그러면 마찰계수 2가 되면 랠리나 허프나 공식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칠 때 마찰계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면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표를 봅니다. 거리가 5, 10, 15, 5, 10, 15의 제곱. 마찰계수 2니까 분자에는 면적 또는 인구 같은 규모입니다. 면적이 A는 500, B는 300, C는 4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5를 제곱하면 25, 약분하면 이거 20, 10 제곱하면 동그라미 2개 계산하면 3, 15를 제곱하면 225가 나옵니다. 계산기 써도 돼요, 여러분. 약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게 어떻게 되느냐? 20대 2대 3으로 이게 이 X지역이 20대 2대 3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백분율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22, 3을 더합니다. 얼마죠? 25죠. 여기다가 25를 나누어주면 백분율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20 나누기 25 하면 0.8 나오잖아요. 80%입니다. 3 나누기 25 하면 0.12 나오잖아요. 12%입니다. 2 나누기 25 하면 0.08 나오잖아요. 8%입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입니다. X주역에 대해서 A는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2%, C는 8%를 X지역에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볼게요. 자, 32번 맨 위에 봅니다. 시장점을 방문할 확률. C를 방문하면 몇 프로죠? 80%입니다. 80%고 C역을 추정액을 구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X지역 주민이 네모칸 봅니다. 몇 명이죠?
4,000명 곱하기 X주 1인당 소비액은 35만 원입니다. 지금 C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C였나요? 죄송합니다. 80보다 8%입니다. C가 8%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 8% 0.08 하면 예상 추정 매출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한 번 더 넘겨서 108쪽에 갑니다. 지급한 게 뭐냐? 허퍼의 확률 모형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8쪽에 35번은 뭐냐?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그래서 108쪽에 35번을 볼 거예요. 자, 35번 몇 회인지 볼까요? 몇 회인지 안 나와 있나요? 32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시험 어떻게 나왔느냐? 얘가 33에 나왔잖아요. 얘가 32에 나왔잖아요. 얘는 비슷한 게 31에 때 나왔어요. 비슷한 게. 이거 말고 비슷한 게 아셨죠? 얘가 이런 애예요. 그런데 얘를 안 하겠다고 그게 매년 나오는데 그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익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5쪽에 나와 있는 35번은 뭐냐라는 거죠. 35번은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자, 표를 네모칸을 바로 볼게요. A 인구는 64만입니다. B 인구는 16만입니다. AB 사이의 거리는 30km입니다. 자, 여기서는 뭘 구하고 싶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의 경계예요. 여기가 B의 경계예요. AB가 나누어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상권이 나누어지는 지점. 이게 A로부터 얼마 떨어졌나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요건 우리 교재 공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제가? 교재도 있고 있습니다. 공식 안 외워도 됩니다. 공식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A와 B를 가장 작은 수로 약분합니다. A가 64만, B가 16만. 이걸 가장 작게 약분합니다. 그럼 몇 대 몇이 되죠? 이렇게 나오죠. 가장 작은 수 약분합니다. 만 떼고 4 나누고 4 나누고 그러면 4 나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벗깁니다. 4는 2의 제곱이죠. 1은 1의 제곱이죠.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루트 4는 숫자 뭐가 되죠? 9가 되죠. 루트 16은 뭐가 되죠? 자, 루트 25는 뭐가 되죠? 제곱근 5가 되는 거죠. 제곱근입니다. 제곱되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4는 뭐가 되죠? 2. 1은 제곱은 1이니까 그대로입니다. 2대1. 무슨 말이냐면은 이 30kg가 2대1로 비례 배분되는 거예요. 2대1. 그러면 요거는 지금 나오는 거 30. 요 30을 2대1로 나눌 겁니다. 곱하기 2, 1, 3분의 2 하면 A로부터 거리가 나와요. 아시겠죠? 요 계산하면 20km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볼게요. 왜 그런지는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설명을 드린 건 문제가 아닌데 설명하고 나니까 분위기 안 좋아. 사람들 기분이 안 좋아요. 설명하고 나면 이건 어릴 때 여러분이 배웠던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릴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 그거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그 충분히 증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10분 15분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했어.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다? 가장 작은 수로 약분 루트를 씌워서 계산 그걸로 비례 배분 끝. 요대로 집에서 몇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상업 입지였어요. 자, 상업 입지는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이제 우리 뭘 배울 거냐면 이제 공업 입지. 그러니까 109쪽으로 넘어갑니다. 109쪽은 공업 입지인데 여기 유학지 몇 쪽이더나? 제가 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업 입지 앞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있네요. 62쪽 3쪽이 있습니다. 유학집 62쪽 3쪽이 있는데 이때 지금이 뭐냐? 이게 공업 입지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공장을 어디에 지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업 입지, 공업 입지에서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학자가 누구냐? 베버라는 학자입니다. 베버가 정리한 게 뭐냐?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웨시가 나옵니다. 웨시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 베버는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곳에 공장을 세운다 이 말이고요. 웨시는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니까 보따다 공장을 채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중요한 건 누구냐? 베버입니다. 베버는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 가장 먼저 수송비가 가장 낮은 지역에 공장을 세운다. 수송비가 비슷하다. 그러면 인건비, 노동비라 그러죠. 노동비가 가장 작은 곳에 공장을 세운다. 그럼 만약에 노동비도 비슷해. 그러면 모여있을 때 이득인 직접 이익이 가장 높은 곳에 공장을 세운다. 이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요런 수인데 베버는 수송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수송비 관점에서 어디에 공장을 세우냐가 중요한데 수송비 관점에서 두 가지의 공장 입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원료 지향 입지. 공장을 원료가 나는 곳에 세운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냐? 시장 지향 입지라는 건데 이거는 원료가 아닌 판매가 가능한 곳에 공장을 세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근본 차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게 수송비, 원료 무게, 제품 무게,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에서 원료가 무거워. 원료 수송비가 더 부담스러워. 그러면 원료 산지에 공장을 만듭니다. 자, 공장은 항상 제가 무거운 쪽에 만든다고 말했죠? 항상 공장은 무거운 쪽이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쪽에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제한이에요. 그래야 만들면서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원료가 무거우니까 만들면서 무게가 줄어들죠. 무게를 줄여서 운반을 하면 비용이 작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료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료가 무겁다 원료장 이렇게 배웁니다.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장. 그러면 원료가 무거우니까 만들 무게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요. 자, 이때 원료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무게예요. 자, 우리가 분수 공식은 제가 1차례 말했죠. 분수 공식은 알고 싶은 게 어디 간다? 위에 가요. 그래서 경비 비율은 경비가 위로 가요.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이 위로 가요. 당연하게. 그럼 여기 원리 지수도 원료가 위로 가요. 제품에 대한 원료. 그런데 제품 무게보다 원료 무게가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그럼 수치가 1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셋은 같은 말이에요. 원료가 무겁다라는 말과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말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같은 말입니다. 원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입지 중량이 나옵니다.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면 원료 지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입지 중량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 개념이 원료 지향이다. 자, 결론은 뭐죠?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 자, 이제 원료가 빨리 상해요. 부패 원료. 그래도 원료 지향. 원료가 빨리 상하면 원료 산지에서 공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편제 원료라 그래요. 원료가 치우쳐있어요. 그럼 그쪽에 공장을 세웁니다. 즉 뭐냐?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가 부패해요. 원료가 그쪽에 있어요. 원료장. 나머지는 시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자, 지금이 뭐냐? 노동비 관점이에요. 수송비 관점이에요.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가 부담스러워요. 아니 완성품인 제품 수송비가 부담스러워요. 무게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수송비가 별 차이 없어요. 그럼 뭐로 넘어가죠? 노동비, 인건비. 그게 대표적인 신발, 섬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틀이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집접이 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요 순서로 간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7번은 몇 회 나왔죠? 반갑죠? 요것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기억. 대부의 제소 비용 이론은 산업재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접비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공장 입지가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수송비, 노동비, 집접비 전부 다 최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틀렸죠. 얘 둘은 최소, 얘는 최대죠. 그죠? 다르잖아요, 방향이.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비용이라 그랬죠? 비용이 최소화. 비용은 얘 두 개죠. 얘는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얘 둘을 말하는 거잖아요. 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맞는 말입니다. 2번. 미연. 외시는 최대 수요율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인 전제하에서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에서 상권 조직과 공간적으로 상권 조직을 파악한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발전 가능한 곳에 공장이 입지한다 라고 보는 게 외수의 최대 수요율입니다. 이건 넬슨은 소매 입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매 입지 이론에 대해서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5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앞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 전부 다 맞다요. 작년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0쪽에 40번만 하고 끝날 거예요. 마치는 건 아니지만, 자, 110쪽에 40번 볼게요. A 산업과 B 산업을 AB 산업을 분석한 내용이다. A 볼게요. 원료 주수가 얼마죠? 0.5.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시장 지향입니다. A 산업은 시장 지향입니다. 알겠죠? 자, B 산업 봅니다. 원료 주수가 얼마요? 1.5. 1보다 크죠? 그래서 B 산업은 시장 지향이 됩니다. 원료 지향이 됩니다.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은 잘못했죠? A는 시장 지향, B는 원료 지향이 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입지 중량은 나와 있는데 여기 원료 지향에다 원료 지수에다가 입지 중량은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0.5에다 1을 더하면 1.5, 1.5 1을 더하면 2.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A 산업은 중량가, B 산업은 원료 지향인가 중량 감소죠. B 산업이 중량 감소 맞죠? 3번 A는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 소비가 더 많이 든다. 맞는 말이고요. 4번 B 산업은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 소비가 적다. 즉 B는 원료가 더 무겁다. 이 말하는 거죠? 얘는 반대. 자, 결론.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 시장 지향은 반대.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번을 풀어보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마치는 건 아닙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한다고 가정에 있어서, 물론 요건 예상 문제면 다 꼼꼼히 풀겠지만 기출 문제집에서 여러분이 안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에서 안 되는 것만, 여러분 어려울 만한 것만 딱 몇 개 간단하게 다루고 마칠 겁니다.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죠. 74쪽부터입니다. 없어지면 같이 보셔도 되고 결국은 기출 문제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하튼 74쪽부터인데 저는 어디 보느냐, 75쪽에 4번을 볼 거예요. 자, 제가 첫날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첫날에 말한 거? 첫날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가 40문제가 주어지면 40문제 중에서 한 5개, 8개는 풀면 안 된다. 15개는 보자마자 정답이 나온다. 15개는 이거는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요거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 74쪽 1번 같은 거 봅시다. 74쪽 1번 같은 거 틀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요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압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하긴 하겠지만 기대를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60점을 넘게 70점을 맞으려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요게 4번입니다. 4번 볼게요. 4번이 이게 28회 때 나왔는데, 자 볼게요. 지문이 5개지만 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비대칭으로 가격을 초래될 수 있겠죠? 4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제와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중개사비 들잖아.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의 비가액성 때문에 아무래도 결정이 중요하겠죠? 한번 결정하면 잘 안 되잖아. 5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많죠? 4번 문제 지문이 1번, 4번 지문이 1, 2, 3, 4, 5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번, 3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2번, 4번, 5번을 택했다라는 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번, 5번인데 그럼 1번, 5번을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1번.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가치에 반영된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강성이라고 말하죠. 준강성에서 들었습니다. 이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는 1번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풀었겠죠. 그런데 1번이 애매하게 나오면 여러분은 3번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푸는 관건이 됩니다.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밑줄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탈성이 작을수록 수요가 비탄력입니다. 어제 한 거 기억납니까? 저번 주 한 거? 수요 공급의 변화와 한쪽이 탄력 또는 비탄력. 이럴 때 우리는 P, Q 가격과 양을 정하는데 우리 볼게요. 비탄력이죠. 비탄력 양이 많게 작게 다시 비탄력은 양이 작게 가격은 많게 이거는 작게 이거는 많게 또는 크게 됐나요? 자 봅니다.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자 이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보면 두 번째 균형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균형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다시 균형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에서 1번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답을 찾았는데 1번이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나와서 문제 못 풀어요. 둘 중 하나예요. 결국은 요게 잘 돼야 된다니까. 왼쪽에 1번은 제가 말 안 해도 풀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좌우하지 않아요. 이거 모르면 30 밑으로야. 그러니까 이걸 풀면 30점 기본적으로 나와. 그런데 여러분이 50점, 60을 넘기려면 요걸 해야 된다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갈게요. 79쪽에 봅니다. 11 풀 거예요. 안 풀 건데 이게 지문이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은 공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셨나요? 공매? 자,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몇 회에 나왔느냐 하면 이게 31회네요. 몇 년 전인데 이 공매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안타깝게도 책에서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매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 그 두꺼운 책에 없어요. 근데 왜 시험에 나오냐고?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생활 반영하는데 그럼 공매라는 게 뭐냐면 주식 거래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내가 주식을 팔아.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공매는 뭐냐?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먼저 팔아. 그리고 일정 시점 안에 이 주식을 메워 놓으면 돼. 아시겠죠? 공매 없는데 판다 이 말이에요. 공매도라 그럽니다. 공매 또는 공매도라고 그래요. 없는데 매도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매도는 주식 거래에서는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공매도가 투기가 좀 있어요. 공매도는 투기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주식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도 가능하냐라는 게 1번입니다. 봅니다.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동산에서 공매가 될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아파트가 없어. 아파트를 팔아. 그 아파트를 채워놓는데 사기잖아 이거. 가능할까요? 자,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가 있으면 1000만 주가 전부 다 똑같은 거죠. 내가 이거 팔고 삼성 A 주식 팔고 B 주식 매워놔도 문제 없잖아. 그런데 아파트나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죠. 아니 내가 105호를 팔았어. 그러고 106호를 메워 놓으면 되나요? 같은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거. 같은 게 없어. 그래서 부동산은 공매라는 게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불가능. 어떻게 하든 공매도 아니 여러분이 땅을 파는데 이 땅 팔고 좀 이따 그 비슷한 땅으로 매가 놓으면 되나? 다른데?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에서 공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요? 라는 이야기는 이게 그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공매에 대한 어떤 논란이 많이 나왔었어요. 공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 논란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면 아니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취업 시간 다 다른 것들이에요. 이제 안 하고 신나게 넘어갈 거예요. 자, 82쪽에 16번을 볼 거예요. 자, 이게 몇 회인지 보세요. 82쪽에 16번 몇 회죠? 15회 어렵다 쉽다. 어려웠어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정답은 쉽습니다. 이것도 1번 그 다음에 3번 이 둘로 정답을 결정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저 어쩌고 저쩌고에서 선택의 문제를 볼 수 있겠죠? 4번 다른 이일전개 들어오는 게 침입이라 그러고 변해가면 전이라 그러죠? 5번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이거 모르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냥 상식으로 때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1번 3번입니다 1번을 알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번 오른쪽에 저가주택 수요 증가 뭐죠? 1번 정답인 거 아시겠죠?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1번 끝이야. 그러면 3번은 뭐가 되느냐?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는 저가주택이에요. 여기는 고가주택입니다. 저가주택이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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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고가가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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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입니다. 그런데 요 동네 임대료는 30만 원이에요. 여기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여기는 고가주택이 좀 핫발이 좀 떨어져요. 핫발이 할 뻔해서 그래서 임대료가 60만 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저가주택에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가주택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했죠. 수요 증가는 위. 그러면 위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요. 이게 얼마로 오느냐? 50만 원 올라요. 그러면 야하나 될 차이 없죠. 요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구 늘었겠다. 집도 모자라겠다. 그러면 이게 점점 뭐로 바뀐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하향여과. 그게 3번입니다. 3번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임대료 수에 초과 수요 증가를 야기시키고 초과 수요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한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느끼는 저가주택 소유자들이 행편 괜찮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쪽에 서서히 뭐로 변한다? 저가주택으로. 그게 하향여과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예전에 5, 6월 달에 설명한 적은 있어요. 한 번.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 논란의 문제, 저 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한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제가 외우는 걸 딱 암기하면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신나게 넘어갈 겁니다. 신나게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다루시면 됩니다. 자, 어디 보느냐? 89쪽입니다. 9번인데요. 9번 이게 3번, 4번, 5번
정답이 4번인데 이게 3번, 4번, 5번이 아까 예상 문제집에서 어려운 입찰지대하고 난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9번에 3번, 4번, 5번은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아셨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열받지 말라고, 읽어보고 모르면 넘어가도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15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럼 뭐 나머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신나게 넘어갑니다. 이제는 계산 문제 다 푸세요, 여러분. 여기는 계산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어디 보나 100쪽으로 갈게요. 100쪽에 다른 거는 여러분이 풀고 2번 정답은 여러분이 구하고 3번만 볼게요. 3번. 자, 거기 보면 이게 우리 교재에 없는 우리 기본선이 있어요. 이게 그 100쪽에 2번에 3번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풀다가 열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2번에서 정답은 쉬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규모가 큽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백화점, 그 다음에 편의점. 자, 여러분, 백화점을 자주 가요? 편의점을 자주 가요? 백화점 자주 가면 집안 망하잖아.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가야 되잖아. 신랑 생일날 선물 사오는데 이럴 때 어쩌다가 안 가는구나.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한 번씩 가게 되겠죠.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 봅시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건 지문 봅니다. 이제 구입 빈도가 낮죠. 그런데 편의점은 구입 빈도가 높죠. 편의점 자주 가잖아요. 담배 사러도 가고 맥주 사러도 가고 심심해서도 가고 가잖아요. 어떻게 바쁠 때는 제가 자주 갈 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하루에 3번 간 적도 있어요. 심부름을 시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뭘 한다 하면 딱 준비를 갖다 놓고 딱 해야 되잖아. 가면은 하다 보면 간장이 없네. 간장 좀 사오래. 좀 텔레비전 볼라 그러면 앉아 쉬라면 간장 사오래. 그럼 할 수 없는 그렇고 치사해도 가야 되잖아. 간다. 갔다 오면 또 한 번씩 온잖아. 좀 이따 저리라도 쓰레기 봉투가 없네. 쓰레기 봉투 사오래. 구입 빈도가 편의점은 높겠죠.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가볍게. 그러면 백화점은 규모가 좀 어때요? 크잖아. 편의점은 규모가 어때요? 작잖아. 그러니까 지문 보시면 2번 봅니다.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규모가 어때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생각하면 정답을 찾아. 그리고 문제는 3번이야. 3번 봅니다. 상권 획정. 상권의 구획을 정합니다. 여기는 내구역. 이렇게 상권의 구획을 정하는 건데 이건 공간독점법 밑줄. 위에 하살 빼고 적으세요. 이거는 뭐라고 적냐면은 공간독점법이라는 공간의 구획을 정해줘요. 이거는 그냥 프랜차이즈라고 적으면 아마 알 거예요. 프랜차이즈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고 그냥 안 되고 나 교촌치킨 체리를 난다 해서 교촌치킨을 차렸어. 그러면 우리 동네 교촌치킨이 나밖에 없어야 되죠.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교촌치킨 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는 내 상권의 범위를 독점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교촌치킨 또 오면 안 되잖아. 거리 제한, 구역 제한 있겠죠? 요런 거. 그래서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이든 동 제한이든 뭔가 기준이 있어. 이 기준을 안쪽에는 다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교촌에 있으면 바로 옆 동네 교촌은 이제 없어. 너머 동네 교촌이 있는 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말하는 뭐죠? 공간 독점 접근법입니다. 즉 범위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범위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거고요. 오른쪽에 시장 침투법. 요거는 밑줄 꼭 화살표. 요거는 뭐냐면 즉 공간 독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막 들어와도 돼. 막 들어와도 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그 대형마트 같은 거 보시면 합니다. 백화점 같은 게 보면 대구도 보면은 대구 중심부에 백화점이 A 백화점,
디지백화점 이렇게 들었어요. 공간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막 들어와도 돼. 이게 뭐냐? 여기 말하는 시장 침투 접근법이에요. 자, 시장에서 언제든지 침투해도 된다. 그거 자유 경쟁이다. 막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 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 제한 없어. 막 들어오는 게 여기 말하는 시장 침투 접근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 시장 접근법은 밑에 있는 고급 가구점 같은 어떤 이런 전문품점의 경우에는 이런 분산해서 쭉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산 시장 접근법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고급 가구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겠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 보이던데 이제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자, 오늘 우리 뭐 했죠? 시장로 했다, 그죠? 그러면 집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복습해야 됩니다. 오늘 한 걸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제가 안 푼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5문제가 나와요. 오늘 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만 복습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는 정책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